너 진짜 낚시 때문에 장례 안 가겠단 거야? 사람이냐 그게? 사람, 내 엄마 장례 때 낚시 핑계로 쏙 빠진 게 누구더라? 야, 그땐 상황이 다르잖아. 지금은 우리 엄마잖아. 아, 그래? 그럼 내 엄마 니한테 뭐였는데? 조의금도 안 낸 상가 손님? 와, 진짜 미쳤네. 너 원래 이렇게 속 좁았냐? 아니, 그날 이후로 속을 접었어. 너란 인간한테 기대한 내 속을 오늘부턴 잘 봐. 내 기분이 어땠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친정 엄마의 장례식조차 외면했던 남편에게 몇 년 뒤 똑같이 시어머니 장례식으로 되갚은 정은숙 씨의 통쾌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딛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 번화가에서 살짝 비켜난 한쪽 골목엔 3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작은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허름한 간판 대신 김치찌개 냄새가 단골들을 끌어들이는 이 식당의 주인은 올해 63세 정은숙 씨. 그날도 새벽 5시 어둑한 거리를 쓸며 문을 열고 들어온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환풍기를 켜고 가스불을 올렸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에 뒤섞인 식당 특유의 오래된 나무 냄새, 마룻바닥의 삐걱거림, 구석에서 조용히 고개를 내미는 고양이 한 마리까지 모든 게 평소처럼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방 앞쪽 의자에 앉아 손님 예약이 적힌 공책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8명, 저녁은 단골 4명. 고등어 더 사놔야겠네. 작은 전기밥솥에서 김이 올라오고 된장국에 두부를 넣으려던 그때 식당 안에 울리는 진동음에 그녀는 젖은 손을 닦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언니라는 2글자. 별다를 것 없겠거니 하고 받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은수가 엄마 오늘 새벽에 편히 가셨어. 그 한마디에 시간은 멎은 듯 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힘없이 풀리며 김이 오르던 찌개 속으로 국물이 철퍽 떨어졌고 그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작게 중얼거린 뒤 은숙 씨는 뒤로 비틀거리듯 식당 뒷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지만 울음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말도 못 했는데. 엄마, 숨이 가빠졌고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은 수십 년 묵은 죄책감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평생을 병원과 약봉지로 버티며 살았던 엄마, 늘 자신보다 자식들 걱정부터 했던 그 엄마, 설날엔 밥 먹었냐? 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는 딸에게도 끝내 한번 서운하다는 말 안 하셨던 그분이 이제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앞에 기대어 울고 있는 그녀를 향해 고양이는 조용히 발걸음을 옮겨왔다가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발을 툭 치고는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숙 씨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공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예약이 잡힌 손님들의 이름 옆에 조심스레 연필로 X 표시를 하며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오늘은 미안하다고 해야지. 장사고 뭐고. 지금은 못해. 그녀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벗어 천천히 개어 걸어두고 달력 귀퉁이에 휴업 엄마 장례식이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 작은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급한 일로 휴업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은숙 마이너스. 그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눈물로 번진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세숫대야 속에 담가둔 배추, 싱크대에 흘러내린 물 자국, 그리고 빈 테이블에 놓인 김치통 하나. 이 평범한 공간이 오늘따라 낯설고 왠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기 직전 가게 안을 향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금방 갈게요. 기다려줘요. 그리고는 짐을 챙기러 집으로 곧장 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서울 가야 해. 엄마 돌아가셨어. 오늘 새벽에.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은숙 씨는 이미 울고 있었습니다. 조리복도 벗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검정 셔츠와 바지, 작은 조이금, 봉투를 챙기던 그녀는 말 그대로 허겁지겁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세수도 하지 못한 얼굴엔 눈물이 얼룩져 있었고 얼굴을 닦을 새도 없이 그녀는 남편을 찾았습니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넘기고 있던 남편, 김재식 씨. 화면에선 낚시 채널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실시간 생중계되는 제주 참돔 조행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은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진짜야. 엄마가 돌아가셨어. 하지만 남편은 리모컨을 놓지도 않은 채 한쪽 눈썹만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번 주말 낚시 예약한 거 알잖아. 취소하면 위약금 나가. 나 혼자 낚시 가기도 버거워. 순간 은숙 씨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마치 가슴을 망치로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전부였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방 안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서 보글보글 끓던 찌개 냄새마저 밉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캐리어에 지퍼를 채우고 현관 앞으로 다가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정말 같이 안 가? 엄마 마지막이야. 남편은 들고 있던 리모컨을 탁자에 툭 던지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애초에 나랑 정이 있었던 분도 아니잖아. 당신 엄마, 나한텐 솔직히 불편했어. 괜히 의무감으로 끌려가서 그 분위기 속에 앉아 있는 거, 나 정말 질색이야. 그 말에 은숙 씨는 잠시 고개를 숙였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던 그녀는 말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쏟아져 들어온 찬바람에 방 안에 따뜻했던 공기가 사라져갔습니다. 그녀가 나가고 닫힌 문 너머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낚싯대와 찌든 소파, 반쯤 비어있는 캔맥주가 올려진 탁자 위로 햇살이 번들거렸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은숙 씨의 상실감과 외로움을 조롱하듯 흘러갔습니다.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그녀는 시동을 걸고 손에 힘을 꽉 주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쏟아졌지만 휴지를 찾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도로 위에 올라탄 차는 서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고 라디오에서는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 4시간 동안 은숙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은 보이지 않았고
머릿속엔 오직 엄마의 얼굴과 남편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그게 정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그럼 난 당신한텐 뭐였을까? 그날 엄마 장례식인데 어떻게? 주먹을 꼭 쥔 그녀는 결심하듯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억하자. 오늘 이 서러움은 평생 잊지 말자. 언젠가 반드시 이 눈물 돌려줄 날이 올 테니까. 그 다짐은 눈물보다 더 뜨거웠고 그녀의 삶을 다시 세우는 첫 번째 복수의 씨앗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은숙 씨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손으로 캐리어를 질질 끌며 택시 승강장으로 나섰습니다. 낮은 하늘에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고 회색 외투 사이로 스며든 냉기에 몸이 덜덜 떨렸지만 그녀는 그조차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모실까요? 라는 택시기사의 말에 겨우 정신을 붙잡고 병원 이름을 뱉어냈고 택시는 묵묵히 빗방울이 떨어지는 창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병원 영안실 앞. 은숙 씨는 문 앞에 멈춰 서서 손가락 끝을 움켜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안에 계신 엄마의 마지막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막상 눈앞에 닥치니 발끝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늦지 않았겠지. 제발.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문을 열었고 하얀 시트 아래 누운 어머니를 보는 순간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엄마, 나 왔어. 늦어서. 미안해. 정말 너무 미안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는 주저앉아 시트를 덮은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릴 적 봄나물 캐러 따라갔던 산자락, 어린 은숙을 등에 업고 오르내리던 그 허리, 언제나 따뜻하고 두툼했던 그 손이 이제는 싸늘하고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마치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단지 죽음을 향한 슬픔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끝끝내 전하지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통렬한 후회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큰 상복 대신 검은색 카디건을 입은 은숙 씨는 상주도 없이 홀로 분주히 상가를 오갔습니다. 이웃들과 친척 몇몇이 조심스레 조문을 왔고 그때마다 을에 묻는 말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 남편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그럴 때마다 은숙 씨는 한쪽 입꼬리를 애써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아, 바빠서요. 일정이 있었대요. 그리고는 늘 그렇듯 마지막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그녀의 심장은 쿡쿡 찔려왔습니다. 말끝마다 심장이 하나씩 부서지는 기분. 친정엄마의 마지막 길에 남편 없는 여자가 얼마나 덜그럭거리고 외로워 보이는지를 그녀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입관식 날 어머니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 관 뚜껑이 닫히기 직전 은숙 씨는 조용히 다가가 엄마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너무 늦게 왔지. 엄마는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마만 생각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 그 말은 하늘을 향한 절규이자 스스로에게 던지는 자책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례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은숙 씨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연락했을까 싶어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 수신 내역을 뒤지다가
결국은 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잘 도착했냐는 말 한 줄, 괜찮냐는 말 한 통, 그 흔한 말조차 없는 남편. 그 순간 은숙 씨의 눈에선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가 으드득 갈릴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치욕감, 배신감, 외로움, 후회 그 모든 감정이 뒤엉킨 채 가슴 깊은 곳에서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속에서 다짐 하나가 또렷하게 자라났습니다. 나 혼자 이걸 다 치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낚싯대 들고 웃고 있겠지. 그 웃음 내가 반드시 똑같이 돌려줄 거야. 그날 내가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당신도 느끼게 될 거야. 그렇게 세월은 흘렀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그 겨울 이후로도 사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은숙 씨는 구미의 작은 식당에서 여전히 김치찌개를 끓이고 손님들의 밥상을 챙기며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변한 게 없어 보였죠. 그녀는 늘처럼 손님에게 정갈한 밥상을 내고 가게 문 앞에 화분물도 주고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며 물건도 골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날, 그 겨울, 서울행 기차 안에서 삼켜낸 울음과 엄마 손을 붙잡고 속삭이던 마지막 인사가 언제나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녀는 남편 김재식 씨와 더 이상 말다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애써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말이 없어지자 갈등도 없었고 침묵은 어느새 일상이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아침 인사도 저녁 안부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서로 먹지 않는 반찬이 따로 놓이고 안방과 작은 방 불빛은 번갈아 켜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는 일조차 사라진 지 오래였고 부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 지붕 두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은숙 씨는 주방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에게 보낼 밑반찬을 준비하느라 바삐 손을 놀리던 중 거실에서 남편의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뒤 그가 허둥지둥 주방으로 달려왔습니다. 표정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당신 우리 어머니 방금 돌아가셨대. 병원에서 연락 왔어. 당장 올라가야 돼.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멍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은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던 손을 조용히 멈추고 물을 털며 행주를 챙겨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온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님 가셨구나. 안타깝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어떤 온기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뉴스 속 사망 기사를 읽듯 건조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한 걸음 더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줘야지. 가족인데 당신이 상복도 좀 챙기고 뭐가 어딨는지도 나 잘 모르잖아. 그 말에 은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은 오래전 그 겨울 서울에서 식당 불을 끄고 떠나던 날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기대도 정서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고 단호했습니다. 장례식에는 못 가요. 그녀는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주말에 약속이 있거든요.
남편은 순간 멍해진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약속? 지금 그게 중요한가? 은숙 씨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방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안쪽 침대 옆에 놓인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가지런히 접힌 방수복, 낚시 모자, 예약 확인서, 그리고 반짝이는 낚싯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들어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몇 년 전 엄마 돌아가셨을 때 당신도 주말 낚시 예약했다고 위약금 아깝다며 안 갔잖아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남은 그날 나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나도 오늘 딱 그만큼만 하려고요. 주말 낚시 예약했거든요. 나도 위약금 아까워서. 그 말이 끝났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다가 그저 고개를 떨군 채 거실에 멈춰섰습니다. 은숙 씨는 그를 한 번 더 보지 않고 앞치마를 벗어 고이 개어두고는 방으로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거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면서도 목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내가 그날 얼마나 혼자였는지 당신은 몰라요. 장례식장에 남편 없이 혼자 앉아있던 그 심정, 꽃도 문상객 인사도 모두 혼자 받았어요. 당신은 낚시하고 있었. 남편 김재식 씨는 혼란에 빠진 얼굴로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상복 셔츠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방금 아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귀를 때리고도 머릿속에선 부정하고 싶다는 반응만 되풀이되었습니다. 네가 지금 그걸 낚시 약속으로 갚겠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그걸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목소리는 커졌고 감정은 들끓었지만 그 말 한마디로는 무너진 관계의 벽을 다시 쌓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며 참아왔던 모든 언어들이 지금 이 침묵 속에 녹아있는 듯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갸웃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경멸도 분노도 아닌 깨달음의 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들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된 수순을 밟듯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진심이 아니라도 당신 귀엔 그렇게 들려야 할 거예요. 현관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고 은숙 씨의 말은 그 바람만큼 차가웠습니다. 왜냐면 그때 내 귀에도 당신 말이 정확히 그렇게 들렸거든요. 낚시 예약해서 못 간다. 그 말이 내겐 네 엄마 죽음 따윈 상관없다는 말로 들렸으니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신발을 신었고 조용히 주머니에서 차키를 꺼냈습니다. 이건 단지 복수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준 방식대로 나도 행동하는 것뿐이에요. 당황한 남편은 황급히 따라 나와 문간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다급했고 표정은 어딘가 두려움마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부모 장례식인데 은수가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그건 좀 너무하잖아. 그 말은 꼭 뒤늦게야 잘못을 깨달은 아이가 뱉는 궁색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은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등을 돌린 채로 뒷모습만으로 단호한 거절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더는 그녀의 결정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그녀는 익숙한 듯 주차장 한가운데 세워진 은색 경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차량 문을 여는 소리, 시동을 꺼는 소리, 그리고 차 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낚시 가이드 음성. 이번 주말 동해안 참돔 시즌 선착순 예약 진행 중입니다. 그 기계음은 마치 현실을 더 또렷하게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남편은 점점 멀어지는 자동차를 바라보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어떤 말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손을 떨며 문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고 은숙 씨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백미러 속에 점처럼 작아지는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인생에서 함께할 동반자가 아닌 이제는 멀어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마음도 물고기 같아. 한 번 놓치면 다시는 못 잡지. 그 말엔 서운함도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침내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정은숙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잡아채려는 해방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내리고 시원한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며 천천히 시골길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얼굴에는 아주 오랜만에 진짜 같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복수의 통쾌함이라기보다는 살아있음의 확인,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구해낸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진짜 자유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숙 씨는 구미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앞에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비가 내린 뒤라 유리문에는 흐릿하게 습기가 맺혀 있었고 그 사이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잔주름이 늘어난 눈과 화장기 없이 바랜 얼굴, 그동안 엄마, 며느리, 아내로만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얼굴. 그녀는 무언가를 확인하듯 아주 짧게 숨을 고른 뒤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준비해 두었던 것들이 담겨 있었지요. 인감도장,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한자 한자 눌러 쓴 이혼 사유서. 그녀는 그 종이들을 가슴께에 꼭 안고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차분한 클래식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고 책상 위엔 하얀 커튼, 너머로 부드럽게 비친 봄빛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가늘고 고운 봄비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마치 오랜 시간 그녀를 토닥여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은숙 씨를 반기지도 말없이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듯 서류를 하나씩 넘겨가며 확인하더니 말없이 인주가 묻은 스탬프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여기에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은숙 씨는 그 앞에 잠시 앉은 채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혼 청구서 4글자가 또렷이 찍힌 문서 위에 도장 찍을 네모칸이 선명했습니다. 한동안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삶에 작별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손을 뻗었습니다. 붉은 인주에 손끝을 묻히는 순간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안정된 단단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꾹
스탬프가 종이 위에 내려앉고 정은숙이라는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떠올리듯 뜨며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엄마 앞에서 떳떳해지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왔던 눈물, 분노, 미안함, 고요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그녀는 오랫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을 마침내 놓아주었습니다. 엄마를 보내던 날 혼자서 관 옆에 앉아 참았던 울음, 남편에게 외면당한 채 홀로 지켜야 했던 마지막 밤들, 그리고 외로운 식탁 앞에서 눈 감고 삼키던 밥숟갈들. 그 모든 순간이 도장 하나로 정리되진 않았지만 이제라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는 여전히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산도 펴지 않은 채 조용히 문을 열고 걸어 나왔습니다. 촉촉이 젖은 보도블록 위로 그녀의 발걸음이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목을 가볍게 움츠리며 걷는 그녀의 얼굴엔 어느새 미세한 평온이 번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정은숙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걷는 길. 그 젖은 길 위를 걷는 그 발걸음은 그녀가 처음으로 자신만의 삶을 향해 내디딘 진짜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은숙 씨의 단호한 결단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상처를 딛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따뜻한 실화 사연들을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공감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